2022년 7월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62세의 김성호는 평생 지켜온 포도 농장을 잃을 수 있다는 마지막 통보를 받았다. 은행이 정한 기한은 30일이었다. 그 안에 연체된 대출금을 정리하거나 납득할 만한 상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농지는 경매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컸다. 성호에게 농장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농사를 이어온 기반이었고 자신의 대부분의 삶이 연결된 곳이었다. 그러나 은행이 판단하는 기준은 가족의 역사보다 상환 가능성이었다. 농장의 재정이 무너진 데에는 한 가지 이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몇 년 동안 포도 가격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해가 이어졌고 농자재와 비료 가격은 계속 올랐다. 오래된 농기계를 교체할 여유가 없어 수리해서 사용하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비용도 반복해서 발생했다. 한 해의 부족한 운영자금은 다음 해 수확으로 메우려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또 다른 비용이 생겼다. 가장 큰 부담은 아내의 치료 기간에 생겼다. 성호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농지 담보 대출 조건을 다시 조정했고 추가 자금도 빌렸다. 당시에는 다른 선택을 생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치료가 길어지면서 빚은 커졌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채무는 그대로 남았다. 성호는 농사를 계속하면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수입이 안정되기 전에 이자와 운영비가 다시 쌓였다. 결국 2022년 여름, 은행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한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호에게 당장 마련할 수 있는 현금은 없었다. 그 상황을 알고 접근한 곳이 미래레저개발이었다. 영동 지역에서 체류형 관광시설과 휴양시설 부지를 찾던 회사는 성호의 농장을 이미 여러 차례 검토하고 있었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은 성호가 원하는 수준보다 낮았지만 대출을 모두 정리하고도 일정한 돈이 남을 정도는 됐다. 재정만 놓고 보면 매각은 가장 빠른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성호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회사가 농지를 사들이면 기존 농업용 토지는 개발 계획에 따라 다른 용도로 바뀔 가능성이 컸다. 한번 매각하면 다시 농장으로 되돌릴 수 없었다. 성호는 자신의 세대에서 가족 농장이 끝나는 결정을 채무 때문에 서둘러 내리고 싶지 않았다. 그와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사람은 딸 김지원이었다. 34세인 지원은 대전의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사무 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다. 계약서와 채권 채무 관련 서류, 부동산 업무를 실무에서 접해온 지원은 아버지가 받은 통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아직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성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었다. 지원은 영동으로 돌아와 농장의 채무와 미래레저개발의 매입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아버지가 왜 땅을 지키려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가족에게 중요한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의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었다. 성호가 농장을 계속 보유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다. 기존 농업소득으로 단기간에 빚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추가 대출도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었다. 이미 농지가 담보로 설정돼 있었고 최근 몇 년의 농업소득도 안정적이지 않았다. 지원이 검토한 범위에서는 미래레저개발의 제안을 거절하려면 그에 대신할 만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했다. 성호에게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농장 북쪽에는 오랫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구역이 있었다. 기존 포도밭과 달리 돌이 많고 토양이 단단해 가족들은 오래전부터 생산성이 낮은 땅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적극적인 경작 대상에서 제외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방치된 곳이 됐다. 성호는 그 땅을 다시 정리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려 했다. 목적은 당장 포도를 심는 것이 아니었다. 북쪽 구역이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농지라는 자료를 확보하면 현재 농장 전체의 활용 가치를 다시 평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감정가가 달라지면 은행과의 협상에서도 최소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가능성이 크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다. 지원도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잡목과 돌을 제거했다고 해서 담보 가치가 자동으로 크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었다. 은행이 반드시 기한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성호에게 남아있는 선택 가운데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지원은 북쪽 땅을 확인해 보겠다는 아버지의 계획까지 막지는 않았다. 다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매각 문제를 다시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경매 단계까지 넘어간 뒤에는 스스로 매매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북쪽 구역에는 오래된 가족 이야기도 하나 남아 있었다. 성호의 할아버지보다 앞선 세대의 친척인 김만석이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에 그 일대를 이용했다는 내용이었다. 만석은 과수와 관련된 농사를 했다고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기록은 가족 사이에서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왜 하필 북쪽 땅을 사용했는지, 무엇을 재배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1930년대 중반 이후 그 구역은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않았고 세대가 지나면서 김만석에 관한 이야기도 몇 가지 단편적인 기억만 남았다. 성호는 그것을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자신의 앞에 놓인 문제는 거의 90년 전 친척의 삶이 아니라 한 달 안에 해결해야 할 채무였다. 오래된 가족 이야기가 현재의 은행 문제를 바꿔줄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성호는 예정대로 북쪽 땅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새 장비를 구입하거나 대규모 공사를 맡길 여유는 없었다. 농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굴착기로 잡목과 돌을 걷어내고 실제 토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정리하는 것이 목표였다. 처음 작업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은 구역답게 토양은 단단했고 돌도 많았다. 성호는 이런 상태라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일부만이라도 경작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시도할 가치는 있었다. 그러던 중 굴착기의 버킷이 예상하지 못한 단단한 물체에 닿았다. 처음에는 지하에 묻힌 큰 바위라고 생각했다. 영동의 농지에서 돌이 나오는 일 자체는 이상하지 않았다. 성호 역시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땅속의 암석이나 예전에 사용하던 시설의 잔해를 여러 번 경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주변 흙을 조금 정리하자 회색 표면이 드러났고 그 표면은 자연석처럼 불규칙하지 않았다. 일정한 곡선을 따라 이어지는 형태였다. 오래된 콘크리트 파편이라고 보기에도 지나치게 매끄럽고 컸다. 성호가 확인할수록 드러나는 부분은 더 넓어졌다.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라는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오래된 농업시설인지, 과거에 버려진 저장시설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목적의 물건인지 판단할 자료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성호가 농장의 마지막 가능성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깊게 손댄 북쪽 땅 아래에는 가족 누구도 알고 있지 않았던 무언가가 묻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발견으로 인해 성호가 세워두었던 단순한 계획은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굴착기에 버킷이 닿은 회색 물체는 김성호가 처음 생각했던 자연석이 아니었다. 북쪽 구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콘크리트 조각이나 예전 농업시설의 잔해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흙 아래에서 드러난 표면은 지나치게 일정했고 자연적으로 깨진 돌에서는 보기 어려운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성호는 작업 목적을 바꾸었다. 더 이상 땅의 경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다. 지금은 이 구조물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일이 먼저였다.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굴착하면 내부를 손상시킬 수 있었고 혹시 위험물과 관련된 시설이라면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었다. 주변의 흙을 조금씩 제거하자 물체의 형태가 점차 드러났다. 위쪽은 둥글었고 가운데 부분이 넓어졌다가 아래쪽으로 다시 좁아지는 구조였다. 아직 전체가 드러난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대형 용기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다. 일반적인 농업용 물탱크나 정화조처럼 원통형도 아니었다. 성우는 처음에는 오래된 저장시설일 가능성을 생각했다. 그러나 형태가 너무 특이했다. 땅속에 묻기 위해 만든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곡선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장식용 구조물이라고 보기에도 위치가 맞지 않았다. 누군가 기능적인 이유로 이 형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흙을 더 걷어내면서 전체 윤곽이 분명해졌다. 거대한 알과 비슷한 모양이었다. 표면은 회색 콘크리트였지만 일반적인 건축용 콘크리트보다 더 거칠고 미세한 구멍이 많았다. 오래되어 부식된 흔적이라기보다 처음부터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듯했다. 성우는 한 개의 이상한 구조물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첫 번째 물체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을 확인하던 중 비슷한 깊이에서 다시 단단한 반응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흙 아래에서 같은 색의 곡면이 드러났다. 두 번째였다. 성우는 그 순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졌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왔다. 위치를 대략 표시해보니 서로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지 않았다. 간격이 비슷했고 방향도 거의 일정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배치한 구조였다. 성호에게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었다. 한두 개라면 개인이 사용한 저장시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묻혀 있다면 규모가 있는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 시설이 왜 가족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성우는 어린 시절부터 이 농장에서 살아왔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농장의 오래된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다. 그런데 북쪽 구역 아래에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좋지 않은 가능성이 떠올랐다. 한국의 농촌에서는 과거에 사용하던 물질이나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다. 오래된 농약이나 화학물질, 산업 폐기물이 토양오염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전혀 없는 일이 아니었다. 만약 이 용기들이 그런 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북쪽 땅은 더 이상 농장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성우는 탐침을 이용해 주변을 더 확인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한 지점에서 단단한 반응이 나오고 일정한 간격을 두면 다시 같은 반응이 나타났다. 그렇게 여러 위치가 이어졌다. 배치는 분명히 규칙적이었다. 즉, 누군가 한 번의 작업으로 여러 개의 용기를 같은 목적에 맞게 설치한 것으로 보였다. 성우는 더 이상 단순한 농업시설 잔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만약 위험물 저장시설이라면 먼저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었다. 공식적인 환경조사가 시작되면 농지에 대한 추가 검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도 매매나 담보가치 평가가 복잡해질 수 있었다. 미래레저 개발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현재 제안한 매입 조건을 철회할 수도 있었다. 지금의 제안은 성호에게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출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였다. 그 선택지마저 없어지는 상황은 피해야 했다. 성우는 딸 김지원에게도 즉시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지원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위험 요소가 생겼을 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정체를 모르는 대형 용기들이 농지 아래에서 발견됐다고 하면 먼저 공식적인 확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다. 성우는 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아직 너무 이르다고 봤다. 적어도 한 개를 완전히 꺼내 구조를 확인한 뒤 결정하고 싶었다. 그는 첫 번째 용기의 주변 흙을 더 제거했다. 전체 크기가 드러나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물건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높이는 약 1.5m에 가까웠고 가장 넓은 부분은 한 사람이 쉽게 옮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외벽은 두꺼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철근이 드러난 흔적은 없었다. 일반적인 건축용 구조물에서 기대할 만한 금속 보강재가 보이지 않았고 표면은 전체적으로 다공성에 가까운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상단 부분도 특이했다.
처음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균열처럼 보였지만 흙을 정리하자 일정한 원형 경계가 나타났다. 마치 본체와 별도로 만들어진 뚜껑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주변에는 검게 굳은 물질이 남아 있었다. 성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용기를 만든 뒤 입구를 따로 밀봉했다는 사실만큼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이제 저장시설이라는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였다. 무엇을 저장했는가? 성우는 첫 번째 용기를 땅 밖으로 꺼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우려한 것은 외벽이 깨지는 일이었다. 만약 안에 액체가 있고 그것이 위험한 물질이라면 누출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주변 흙을 충분히 걷어내고 용기를 지탱하는 부분을 확인한 뒤 체인을 걸었다. 오래된 굴착기가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웠지만 다른 중장비를 부르면 발견 사실을 숨길 수 없었다. 용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내부가 완전히 비어있는 물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였다. 성우는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용기는 완전히 땅 밖으로 나왔다. 전체 형태는 처음 예상한 것보다 더 완벽한 타원형이었다. 거대한 콘크리트 알이라는 표현 외에는 마땅한 설명이 없었다. 성우는 외벽 전체를 확인했다. 회사명도 없었다. 제조번호도 없었다. 화학물질이나 위험물을 보관했다면 붙어있을 법한 표식도 없었다. 군사시설을 연상시키는 번호나 기호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 이 점은 성우에게 오히려 더 이상했다. 대형 저장 용기를 여러 개 제작할 정도의 시설이라면 최소한 관리 표시라도 남아있을 법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용기 자체만 보면 사람이 만든 것은 분명하지만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설명할 단서가 없었다. 성우는 다시 주변에 표시된 지점들을 확인했다. 첫 번째 용기와 비슷한 물체들이 여전히 땅 아래에 있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단 하나의 우연한 매립물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때 성우는 더 이상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무턱대고 뚜껑을 열 수도 없었다. 내부 압력이 다를 수 있었고 오래된 유기물이나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생길 수도 있었다. 필요한 것은 법률적 조언보다 먼저 재료와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성우는 김지원을 통해 예전에 이름을 들은 박혜진 박사를 떠올렸다. 혜진은 대전의 대학에서 재료와 응용지질 분야를 연구하고 있었고 오래된 구조물과 토양 속 인공물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였다. 성우가 원하는 것은 단순했다. 이 물체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내부에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북쪽 땅에 묻힌 나머지 구조물들도 같은 종류인지. 그것만 확인하면 다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처음 북쪽 땅을 정리했을 때 성우의 목표는 농지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은 완전히 멈췄다. 경작 가능성을 증명하기 전에 먼저 땅 아래에 묻힌 구조물들의 정체를 밝혀야 했다. 그 답에 따라 북쪽 구역은 농장을 살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고 반대로 성우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까지 없애버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성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땅 밖으로 꺼낸 첫 번째 콘크리트 용기는 폐기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묻혀있는 나머지 물체들도 우연히 남겨진 시설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오래전 이 북쪽 땅을 하나의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박혜진 박사는 김성호가 전한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농지 아래에서 발견된 대형 콘크리트 용기는 형태부터 일반적인 구조물과 달랐고 아직 내부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혜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험성을 배제하고 이 물체가 어떤 목적으로 제작됐는지 구조와 재료를 통해 추정하는 것이었다. 영동에 도착한 혜진은 먼저 성호가 땅 밖으로 꺼낸 첫 번째 용기를 확인했다.
전체는 약 1.5m 높이의 타원형이었고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가 넓은 형태였다. 외벽에는 별도의 제조 표시나 관리 번호가 없었으며 특정 기관이나 기업이 사용한 흔적도 찾기 어려웠다. 해진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검사부터 진행했다. 방사선 측정기로 용기 표면과 주변 토양을 여러 차례 확인했지만 특별한 이상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적어도 방사성 물질을 보관했거나 그런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구조물일 가능성은 낮아졌다. 성호가 처음 발견 이후 가장 크게 걱정했던 위험 가운데 하나는 일단 제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콘크리트였다. 해진은 외벽 일부에서 아주 작은 시료를 채취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것만으로도 일반적인 구조용 콘크리트와 차이가 분명했다. 굵은 골재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고운 모래와 석회질 계열의 결합재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무엇보다 표면 전체에 작은 기공이 고르게 분포해 있었다. 오래되어 손상된 콘크리트는 균열과 부식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용기는 달랐다. 미세한 구멍들이 특정 부분에 몰려있지 않았고 재료 전체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공기와 수분 이동을 허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해진은 물의 흡수 상태도 확인했다. 표면에 닿은 물은 그대로 흘러내리지 않고 천천히 스며들었다. 흡수 속도 역시 특정 균열을 따라 급하게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었다. 이 특징만으로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 콘크리트는 건물의 기초나 벽을 만들기 위한 재료와는 목적이 달랐다. 구조물의 강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굳이 이렇게 다공성으로 만들 이유가 없었다. 반대로 내부에 어떤 물질을 저장하면서 외부와 아주 미세한 수준의 공기 교환이 필요했다면 이런 재료가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해진은 용기의 형태와 재료를 함께 봤다. 원통형 탱크라면 제작도 쉽고 공간 활용도 효율적이다. 그런데 이 용기는 제작 과정이 더 복잡한 타원형이었다. 단순한 장식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땅속에 묻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형태를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모양 자체가 기능일 가능성이 컸다. 해진은 내부에 액체가 들어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타원형 용기 안에서는 온도 차이가 생기면 액체가 아주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 위쪽과 아래쪽의 미세한 온도 변화가 대류를 만들고 별도의 기계장치가 없어도 내부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단순 저장보다 발효나 숙성 과정에 더 적합했다. 성호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설명이었다. 그는 이 물체가 위험한 저장시설인지 아닌지만 알고 싶었다. 그런데 해진의 분석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누군가 이 용기 안에서 액체를 변화시키려 했을 수 있었다. 해진은 상단도 다시 확인했다. 성호가 발견했던 원형 경계는 균열이 아니었다. 본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막의 구조였다. 그 주변에는 검게 굳은 물질이 얇게 남아 있었다. 일부를 확인한 결과 석유계 접착제나 공업용 타로와는 달랐다. 천연 왁스와 수지에 가까운 성분이었다. 오래전에도 농가에서 구할 수 있었던 재료였고 용기 입구를 밀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용기의 목적은 더 명확해졌다. 누군가는 내부에 내용물을 넣은 뒤 입구를 의도적으로 봉인했다. 그리고 용기를 그대로 땅속에 묻었다. 해진은 지하 매립에도 기능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고 봤다. 땅속은 외부보다 온도 변화가 적다. 오랫동안 액체를 저장하거나 숙성할 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이것이 발효용기라는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 내부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정할 수 없었다. 성호는 남아있는 다른 용기들의 위치도 해진에게 보여줬다. 탐침으로 확인된 지점들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 가지 의미를 더했다. 개인이 우연히 하나 만든 저장 용기가 아니었다. 여러 개를 계획적으로 배치한 시설이었다. 해진은 같은 구조의 용기가 반복된다면
어떤 생산활동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때 성우는 처음으로 김만석을 다시 떠올렸다. 가족에게 남은 이야기 속에서 북쪽 땅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아직 그 이름을 이 용기와 직접 연결할 근거는 없었다. 혜진도 성급하게 과거의 인물과 발견물을 연결하지 않았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용기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개봉 방법이었다. 수십 년 동안 밀봉되어 있었다면 내부 압력이 외부와 다를 수 있었다. 발효성 물질이 들어있다면 기체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뚜껑 전체를 한 번에 파손해서는 안 됐다. 혜진은 먼저 외벽과 밀봉부 주변에 누출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용기 표면에는 기름이나 화학약품이 흘러나온 흔적이 없었고 주변 토양에서도 특이한 오염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성우가 용기를 파냈을 때도 강한 화학 냄새는 없었다. 그 점은 위험 폐기물 가능성을 더 낮췄다. 그래도 내부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성호에게는 개봉을 미룰 이유도 없었다. 북쪽 땅의 작업은 이미 멈춘 상태였다. 이 용기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다른 구조물도 건드릴 수 없었다. 혜진도 외부 분석만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결국 첫 번째 용기를 열기로 했다. 상단에 굳어있는 흙과 침착물을 제거하자 검은 밀봉층이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 아래에는 본체와 정확히 맞물리는 둥근 마개가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왁스와 수지가 굳으면서 마개는 거의 외벽과 하나처럼 붙어 있었다. 밀봉층 일부가 제거되자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가 있다는 징후가 나타났다. 혜진은 그 상태에서 한꺼번에 마개를 들어 올리지 않았다. 공기가 천천히 드나들 수 있도록 틈을 조금씩 확보했다. 잠시 뒤 내부 압력이 안정됐다. 이제 남은 것은 내용물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마개가 완전히 분리되자 용기 안에는 빈 공간이 거의 없었다. 입구 아래까지 짙은 붉은색 액체가 차 있었다. 성호가 우려했던 화학 폐기물과는 외관부터 달랐다. 표면에는 기름막이 없었고 부패한 폐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상한 층도 나타나지 않았다. 혜진은 먼저 냄새를 확인했다. 과일이 오래 발효된 뒤 남는 향이 분명했다. 단순히 썩은 과일 냄새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숙성된 알코올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향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소량의 시료를 채취했다. 기본적인 반응을 확인한 결과 알코올 성분이 존재했고 포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산과 색소의 특징도 확인됐다. 붉은색은 단순한 착색 물질이 아니라 오래 숙성된 적포도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태에 가까웠다. 용기의 바닥에는 침전물이 쌓여 있었지만 위쪽 액체는 비교적 맑게 분리돼 있었다. 그 상태는 용기의 구조와도 연결됐다. 타원형 내부에서 오랫동안 진행된 미세한 순환과 침전이 내용물을 분리하는 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었다. 혜진은 이제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 콘크리트 용기는 폐기물 저장 시설이 아니었다. 포도를 발효하고 숙성하기 위한 용기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실제로 오래된 적포도주가 남아 있었다. 성호에게 이 사실은 단순한 안도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왔다. 누군가 자신의 가족 농장에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것도 한두 병이 아니라 이런 대형 용기 여러 개를 사용할 정도의 규모였다. 그런데 그 사실이 왜 가족에게 전혀 전해지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혜진은 용기의 재료와 제작 방식, 땅속에서 유지된 상태를 다시 검토했다. 현대식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사용된 콘크리트의 조성과 천연 밀봉재, 제작 방식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었다. 정확한 연도를 지금 바로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해방 이후에 새로 만든 시설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1945년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 순간 김만석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달라졌다. 그가 실제로 이 용기들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북쪽 땅에 관한 가족의 오래된 기억은 지금까지 거의 절반만 전해진 셈이었다.
성호가 처음 두려워했던 것은 위험한 폐기물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비밀이었다. 그리고 이제 해결해야 할 질문도 달라졌다. 이 와인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땅속에 숨겼는가? 그 답을 찾으려면 더 이상 콘크리트만 조사해서는 안 됐다. 가족이 오래 보관해온 과거의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했다. 김성호와 김지원이 오래된 가족 기록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한 것은 첫 번째 콘크리트 용기 안에서 적포도주가 확인된 직후였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용기의 구조가 아니라 그 안에 와인이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이런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만 보면 제작 시기는 해방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고 북쪽 땅과 연결되는 가족 인물은 김만석이 유일했다. 지원은 집안에 남아있던 문서들을 종류별로 나눠보기 시작했다. 토지 관련 기록, 오래된 거래 장부, 농산물 구입 내역, 농기구와 자재 구매 기록이 뒤섞여 있었다. 대부분은 세대를 거치며 특별한 의미 없이 보관된 자료였지만 이번에는 하나하나의 숫자와 품목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김만석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기록은 1932년부터였다. 처음 몇 장만 보면 평범한 농가 장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과수 재배에 필요한 자재, 운송비, 포장재, 농기구 수리비 같은 항목이 반복됐다. 그러나 지원이 연도별 흐름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점이 나타났다. 포도와 관련된 지출이 예상보다 많았다. 단순히 생과용으로 재배하거나 판매하는 수준이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양의 포도 묘목과 관련 자재가 기록돼 있었다. 여기에 과일을 압착하거나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설비 관련 비용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1933년부터 기록의 성격이 더 분명해졌다. 포도 수확 시기와 맞물려 운반비와 가공에 필요한 물품의 구매가 집중됐고 특정 기간에는 일반적인 농산물 판매와는 다른 형태의 수입과 지출이 반복됐다. 이것만으로 만석이 와인을 만들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현재 북쪽 땅에서 발견된 발효용기와 연결하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만석은 포도를 재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포도를 그대로 판매하는 것 이상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박혜진이 채취한 와인 시료의 분석 결과도 이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액체는 포도에서 유래한 적포도주였고 장기간 숙성으로 색과 향이 변했지만 완전히 산화돼 무너진 상태는 아니었다. 일부 성분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남아있었다. 혜진은 용기 제작 방식과 재료, 매립 상태를 다시 검토했다. 여전히 정확한 연도를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1930년대 초반과 중반의 기록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이제 만석과 북쪽 땅 사이의 연결은 단순한 가족 전승보다 훨씬 구체적인 근거를 갖기 시작했다. 지원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도 함께 살펴봤다. 1930년대 한반도는 일제강점기였고 주류 생산은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었다. 주세와 허가 제도가 적용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행정적 규제를 피하기 어려웠다. 농가에서 가정용으로 술을 빚는 것과 지속적으로 생산해 유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장부에 남은 규모를 보면 만석이 단순히 가족이 마실 정도의 양만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왜 북쪽 땅을 선택했는지도 설명이 가능해졌다. 눈에 띄는 건물을 세우지 않고 용기를 땅속에 묻으면 외부에서 생산시설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동시에 지하의 비교적 일정한 온도는 발효와 장기 저장에도 도움이 됐다. 즉, 한 가지 방식으로 두 가지 목적을 해결할 수 있었다. 내용물을 안정적으로 보관하면서 시설 자체는 감출 수 있었다. 김만석이 당시의 법과 세금 문제를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피하려 했는지는 기록에 직접 남아있지 않았다. 지원은 그 부분을 억지로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했다. 만석은 눈에 띄는 형태의 양조장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독립된 콘크리트 용기들을 북쪽 땅에 묻었다.
그리고 그 위치는 가족 구성원들조차 세월이 지나면서 알지 못하게 됐다. 1934년과 1935년 기록에서도 포도와 관련된 거래는 계속됐다. 즉, 몇 차례 시험해보고 그만둔 작업이 아니었다. 최소 수년간 이어진 계획적인 생산이었다. 이 점은 김만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가족의 오래된 기억과 상당히 달랐다. 성호가 알고 있던 만석은 그저 일제강점기에 과수 농사를 했던 옛 친척에 불과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성공한 사업가로 기억되지도 않았고 가족의 중요한 유산을 남긴 사람으로 언급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장부는 만석이 평범한 농사만 지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당시 영동의 농촌에서 흔하지 않은 방식으로 포도를 가공하려 했다. 발효용기를 직접 준비했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두었다. 그가 어디에서 이런 방식을 알게 됐는지는 기록에 없었다. 누군가에게 배웠는지 여러 번 실패한 끝에 스스로 방법을 찾았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과만 보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체계적이었다. 지원은 기록의 마지막 시기를 확인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1935년까지 이어지던 관련 거래가 1936년에 완전히 끊겨 있었다. 가족 기록에는 같은 해 김만석이 병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남아 있었다. 그 뒤 북쪽 땅에서 같은 활동이 계속됐다는 흔적은 없었다. 포도 가공과 관련된 자재 구매도 사라졌다. 발효용기를 새로 만들었다는 기록도 나타나지 않았다. 생산을 다른 가족이 이어받았다는 자료도 없었다. 모든 것이 만석의 죽음과 함께 중단된 것처럼 보였다. 이 사실은 왜 용기들이 땅속에 그대로 남았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현실적인 단서였다. 만석은 자신이 만든 와인을 완전히 처리하거나 꺼낼 기회를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가 용기의 위치를 다른 가족에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망 이후 시설은 그대로 잊힐 수 있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농장의 세부 설비를 디지털 지도나 체계적인 문서로 남기는 환경도 아니었다. 특히 의도적으로 외부에 드러내지 않은 시설이었다면 기록 자체를 최소화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세대가 바뀌면서 북쪽 구역은 점차 이용되지 않는 땅으로 남았다.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땅이 원래부터 생산성이 낮았다는 기억만 남았을 가능성이 컸다. 성호는 그 부분에서 오랫동안 가족이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다. 북쪽 땅은 원래 아무 가치가 없어서 버려진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때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던 장소였을 수 있었다. 그 의미가 사람과 함께 사라졌을 뿐이었다. 혜진은 첫 번째 용기의 상태를 바탕으로 와인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도 정리했다. 지하에 묻힌 위치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줄였고 밀봉 상태는 외부 오염을 막았다. 용기 자체는 장기간 숙성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술적 설명이 아니었다. 그 구조가 만석의 장부에 나타나는 생산 시기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이었다. 성호와 지원은 이제 하나의 시간선을 만들 수 있었다. 1932년 김만석의 포도 관련 활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1933년부터 가공과 저장에 필요한 지출이 늘었다. 1934년과 1935년에도 작업은 계속됐다. 그리고 1936년 만석이 사망한 뒤 모든 관련 기록이 끊겼다. 그 뒤 2022년까지 북쪽 땅에서 발효용기를 꺼냈다는 기록은 없었다. 첫 번째 용기 안의 와인이 실제로 이 시기의 것이라면 적어도 86년 동안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는 뜻이었다. 그 사실은 성호에게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 물건들을 농장에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정체불명의 매립물로 생각했다. 이제는 완전히 반대였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이 자신의 시대에서 끝내 완성하지 못한 작업이 남아있었다. 김만석은 와인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훗날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알지 못했다.
자신이 만든 용기들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그가 기대했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도 남은 기록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수년 동안 같은 일을 계속했다는 사실뿐이었다. 성우는 처음으로 그 노력을 단순한 실패로 볼 수 없게 됐다. 만석은 결과를 남기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결과가 너무 늦게 발견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발견이 실제로 성우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역사적인 와인이라는 사실과 높은 경제적 가치는 같은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북쪽 땅 아래에 정확히 몇 개의 용기가 남아있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성호와 지원이 가족 기록을 정리하는 동안 발견 소식은 서서히 외부로 퍼지기 시작했다. 농장에서 대형 콘크리트 용기가 나온 사실과 그 안에서 오래된 와인이 확인됐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완전히 숨길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장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한 곳 가운데 하나가 있었다. 성호의 농장을 사려고 했던 미래레저개발이었다. 미래레저개발이 북쪽 땅의 발견을 알게 된 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회사의 태도였다. 이전까지 그들의 관심은 김성호가 대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농장을 매각할 가능성에 있었다. 그러나 오래된 콘크리트 용기와 와인의 존재가 알려지자 농지 자체보다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의 권리관계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회사 측은 해당 용기들이 담보로 설정된 토지의 일부인지 아니면 김씨 가족의 별도 재산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동시에 은행에도 현재 농지에서 가치가 불분명한 구조물이 발견됐으므로 담보 가치와 소유권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지원은 그 움직임이 단순한 확인 절차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래레저개발 입장에서는 성호가 용기들을 자유롭게 처분해 자금을 마련하면 농장 매입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다. 반대로 용기들이 부동산의 일부로 묵이거나 법적 검토가 길어지면 성호는 상환기한 안에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발견물의 역사보다 법적 성격이 더 중요해졌다. 지원은 먼저 용기들이 토지에 부착된 시설인지 여부를 살폈다. 첫 번째 용기는 이미 땅에서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 별도의 기초와 연결돼 있지 않았고 배관이나 고정 설비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위치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독립 구조물이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점은 중요했다. 땅속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누군가 별도로 제작한 물건을 보관 목적으로 매립했다면 동산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 지원은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논리를 정리했다. 용기들은 농지의 기능을 위해 고정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 과거 김만석이 내용물을 저장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만든 물건이라는 쪽이 더 자연스러웠다. 다음은 상속 문제였다. 미래레저개발은 처음에는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오래된 물건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려 했다. 하지만 김만석의 기록과 농지의 승계 관계를 함께 보면 상황은 달랐다. 만석이 사망한 뒤 해당 농지는 계속 가족 내부에서 이어졌다. 당시 상속 과정에서 이 용기들이 재산 목록에 따로 적히지 않았을 가능성은 높았다. 하지만 존재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주물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지원은 오히려 가족 소유의 땅 안에서 가족 구성원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계속 보존돼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현재 발견자인 성호와 가족이 상속재산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충분했다. 미래레저개발은 또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만석이 당시 정식 허가 없이 술을 만들었다면 그 생산물이 지금도 자유롭게 처분 가능한 재산인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원은 이 부분을 가장 신중하게 봤다. 1930년대의 주류 생산이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당시 제도와 기록을 따로 검토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과 현재의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였다. 김만석은 1936년에 사망했다. 성호는 2022년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물건을 발견했을 뿐이다. 현재의 가족에게 과거의 생산 행위를 그대로 책임지우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식민지 시기의 제도와 현재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동일하지 않았다. 지원은 이 점을 토대로 과거 생산과 현재 재산권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물론 향후 판매 과정에서는 현대의 주류 유통 규정과 세금, 거래 방식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법 제조된 물건이므로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미래레저 개발은 환경 문제도 다시 꺼냈다. 아직 모든 용기가 열리지 않았고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었으므로 토양과 지하수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부분에서는 박혜진의 자료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첫 번째 용기 주변에서 위험 화학물질 누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외벽도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가 아니었다. 내용물 역시 분석 결과 포도 발효주로 확인됐다. 나머지 용기를 모두 같은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확보된 자료만으로 농장 전체를 오염 우려 지역처럼 취급하기는 어려웠다. 지원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발견 이후 만들어진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다. 박혜진의 초기 검사 결과, 용기 외벽과 밀봉부 상태, 내용물 시료 분석, 김만석의 거래 장부, 북쪽 농지의 소유권 승계 기록, 그리고 첫 번째 용기가 토지와 분리 가능한 독립 구조물이라는 사실. 이 자료들이 모이자 미래레저 개발의 주장은 처음보다 힘을 잃기 시작했다. 은행도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은행의 목적은 발견물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있었다. 만약 성호가 용기들을 합법적으로 처분해 상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었다. 따라서 소유권이 명확히 정리되기 전까지 은행이 임의로 용기들을 가져가거나 처분할 이유도 없었다. 지원은 이 점을 이용했다. 은행에는 현재 별도 재산으로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전달했고 동시에 용기들의 가치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알렸다. 이제 성호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실질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던 미래레저 개발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당장 용기를 자신들의 권리와 연결할 방법이 없었고 환경 문제를 근거로 작업을 중단시키기에도 자료가 부족했다. 하지만 회사가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향후 거래 과정에서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계속 언급했다. 지원은 그것이 압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성호에게도 대응할 근거가 생겼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아직 아무도 와인의 정확한 시장 가치를 알지 못했다. 역사적인 발견이라는 평가가 높아도 실제 구매자가 없다면 농장을 살릴 수 없었다. 첫 번째 용기의 상태가 좋다고 해서 다른 용기까지 모두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없었다. 몇 개가 남아있는지조차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성호에게는 결국 하나의 현실적인 질문만 남았다. 이것들이 실제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지원은 법적 문제를 정리하는 동시에 전문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오래된 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희귀 와인과 역사적 물품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다. 박혜진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과학적으로는 오래된 적포도주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서 얼마나 희귀한지, 원래의 콘크리트 용기와 함께 보존했을 때 어떤 가치가 생기는지는 다른 영역이었다. 성호는 그제야 이 문제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실감했다. 처음에는 발견물의 정체를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가족의 과거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는 그 과거가 실제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북쪽 땅 아래에 묻힌 구조물의 정확한 수를 확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기 시작했다. 성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위치에서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배치는 일정했고 규모도 비슷했다. 김만석이 남긴 것은 한두 개의 실험 용기가 아니었다. 분명한 생산시설이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와인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제 성호의 농장을 살릴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은 법적 다툼이 아니라 북쪽 땅 아래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용기들이었다. 북쪽 땅에 묻힌 구조물의 정확한 수를 확인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김성호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시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탐침으로 표시해둔 지점과 실제 매립 위치를 하나씩 대조한 결과 콘크리트 용기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 줄로 배치돼 있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수는 모두 12개였다. 이 숫자는 김만석의 작업이 단순한 개인적 실험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줬다. 한두 개라면 시험 삼아 만든 저장 용기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2개를 같은 형태와 크기로 제작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된 생산시설이었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성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숫자보다 내용물의 상태였다. 첫 번째 용기에서 오래된 적포도주가 확인됐다고 해서 나머지 11개가 모두 같은 상태라는 보장은 없었다. 밀봉이 조금이라도 약해졌다면 오랜 시간 동안 산화가 진행됐을 수 있었고 외벽의 미세한 손상으로 내용물이 변질됐을 가능성도 있었다. 박혜진은 12개를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았다. 먼저 각 용기의 외벽 상태와 상단 밀봉부를 따로 기록했다. 일부는 표면에 더 많은 침착물이 있었고 몇몇 용기는 봉인 상태가 다른 것보다 약해 보였다. 반면 상당수는 처음 발견된 용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구조가 유지돼 있었다. 모든 용기에서 소량의 시료를 채취했다. 검사는 색과 향만 보는 방식이 아니었다. 산도, 알코올 성분, 산화 정도, 침전물의 상태를 각각 비교했다. 현대 와인처럼 상품 기준으로 단순 평가할 수는 없었지만 장기간 보존 이후에도 원래의 발효주 특성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는 예상대로 균일하지 않았다. 몇몇 용기의 와인은 산화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다. 향의 균형이 무너졌고 원래 포도주의 특성이 많이 약해진 시료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용기들은 전혀 달랐다. 산도와 알코올 성분이 여전히 비교적 안정적으로 남아있었고 침전물도 대부분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다. 상부의 액체는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놀랄 만큼 유지 상태가 좋았다. 박혜진은 그 결과를 보고 김만석이 사용한 방식이 우연히 성공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 적어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장기 보관에 적합한 조건을 만들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과학적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성호에게 필요한 것은 이 와인이 실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었다. 그 역할을 맡게 된 사람이 이준석이었다. 이준석은 고급 와인과 희귀주류, 역사적 소장품의 감정과 거래를 다뤄온 전문가였다. 국내 거래뿐 아니라 해외 수집 시장에 대한 경험도 있었고 단순히 오래된 술의 맛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준석이 영동에 와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와인이 아니었다. 그는 김만석의 기록부터 봤다. 1932년부터 1935년까지 이어진 포도 관련 거래 내역. 압착과 저장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자재 구매 기록. 1936년 이후 관련 거래가 갑자기 끊긴 흐름. 그리고 2022년 북쪽 땅에서 12개의 동일한 형태의 용기가 발견됐다는 자료. 준석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했다. 희귀 와인의 가격은 단순히 오래됐다는 주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에서 보관됐는지, 발견된 뒤 내용물이 바뀌지 않았는지, 그 과정이 설명될 수 있어야 했다. 성호의 경우에는 오히려 출처가 비교적 명확했다. 가족의 장부와 토지 기록, 박혜진의 분석 결과, 발견 위치가 서로 모순되지 않았다. 준석은 이것이 큰 장점이라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그는 12개의 시료 상태를 비교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용기가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상태가 좋은 것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산화가 진행된 것도 있었다. 그러나 준석은
그 차이가 전체 가치를 무너뜨리는 요소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86년이라는 시간이 실제로 지나갔다는 흔적이 각 용기에 다르게 남아있다는 점이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그는 용기 자체에도 주목했다. 이 콘크리트 발효 용기들은 단순한 포장재가 아니었다. 1930년대 영동의 한 농가에서 직접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생산 설비였다. 오늘날에도 콘크리트 에그 형태의 발효 용기가 사용되지만 김만석의 용기는 훨씬 이른 시기의 것이었다. 준석은 빈 용기만 따로 놓고 보더라도 근현대 농업기술과 주류 생산의 흔적을 보여주는 수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와인이 내부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가치를 훨씬 크게 만들었다. 그는 가장 먼저 성우가 생각했던 판매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봤다. 성우는 처음에 와인을 병으로 나눠 판매하는 방식을 막연히 생각했다. 준석은 그 방법이 오히려 전체 가치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발견의 핵심은 와인의 양이 아니었다. 원래 용기와 내용물, 생산 시기, 보관 방식이 하나의 세트로 남아있다는 점이었다. 병에 따로 옮기는 순간 그 연결이 끊어진다. 따라서 용기와 와인을 함께 보존한 상태로 거래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 준석의 설명을 들으면서 성우는 자신이 발견한 물건을 처음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됐다. 그가 가진 것은 오래된 술 12통이 아니었다. 1930년대의 생산 방식과 한 사람의 시도가 그대로 남은 12개의 역사적 물건이었다. 문제는 누가 그것을 살 것인가였다. 국내의 일반 와인 소비 시장만으로는 이런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웠다. 준석은 수집가와 기관을 동시에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와인 자체에 관심 있는 개인, 한국 근현대 생활사와 농업사에 관심 있는 기관, 희귀한 발효도구를 수집하는 사람, 그리고 해외에서 독특한 역사적 와인을 찾는 수집가까지 범위를 넓혀야 했다. 자료가 일부 공개되자 예상보다 빠르게 문의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국내 와인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후에는 개인 수집가와 주류 관련 기업에서도 자료를 요청했다. 해외 구매자와 연결된 중개인들도 출처와 분석 결과를 확인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성우가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에 대한 답도 조금씩 구체화됐다. 전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준석은 처음부터 큰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물건은 비슷한 거래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매자들이 얼마나 경쟁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었다. 하지만 12개를 모두 검토한 뒤 준석은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했다. 전체 잠재 가치는 성우의 남은 은행 채무를 해결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상태가 좋은 몇 개는 와인 자체의 희소성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원래 콘크리트 용기와 김만석의 기록까지 포함되면 일반적인 오래된 술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가 생겼다. 성호에게는 처음으로 현실적인 희망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북쪽 땅에서 발견된 것은 계속 질문만 늘려왔다. 이제 처음으로 답 하나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 물건들은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농장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클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감정은 실제 거래가 아니었다. 아무리 높은 평가를 받아도 구매자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성우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준석은 그래서 개별 협상보다 공개적인 경쟁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희소성이 높은 물건일수록 한 사람의 제안만으로 가격을 정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팔릴 수 있었다. 여러 구매자가 같은 자료를 보고 직접 경쟁하게 해야 했다. 성우도 그 방향을 받아들였다. 그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었다. 실제 거래였다. 12개의 콘크리트 용기는 마침내 정체도 확인됐고 법적 소유권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됐으며 시장에서 평가받을 준비까지 갖추게 됐다. 다음 단계는 단 하나였다.
누군가가 김만석이 남긴 이 12개의 물건에 실제로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확인하는 일이었다. 이준석은 12개의 콘크리트 발효용기를 개별적으로 조용히 처분하기보다 공개 경쟁을 통해 가격을 형성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거래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한 명의 구매자가 제시하는 금액만으로 실제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성호에게도 중요한 것은 높은 평가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들어오는 일이었다. 경매 장소는 영동으로 정해졌다. 서울의 전문 경매장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성우는 김만석이 와인을 만들고 용기를 묻었던 지역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편이 더 의미 있다고 봤다. 이준석 역시 장소 자체가 출처와 연결되는 만큼 구매자들에게 더 명확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정리된 것은 출처 자료였다. 김지원은 가족이 보관해온 문서 가운데 경매와 직접 관련된 것만 선별했다. 1932년부터 1935년까지 이어진 포도와 가공 관련 거래 기록, 김만석의 사망과 연결되는 1936년 자료, 이후 농지가 가족 내부에서 이어진 기록이 포함됐다. 박혜진은 12개 용기의 상태와 시료 분석 결과를 각각 정리했다. 어떤 용기는 보존 상태가 좋았고 어떤 용기는 산화가 더 진행됐는지 구분해 구매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준석은 정보 공개 범위를 일부러 넓혔다. 좋은 상태의 용기만 강조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을 높일 수 있었지만 거래 이후 다른 사실이 드러나면 전체 신뢰가 무너질 수 있었다. 12개 모두 같은 조건으로 보존된 것이 아니며 와인의 상태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 대신 한 가지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모든 용기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발견됐고 동일한 시기에 가족 기록과 연결된다는 사실이었다. 이 점이 수집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국내에서는 희귀 와인을 모으는 개인과 주류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자료를 요청했다. 한국의 근현대 생활사와 농업기술에 관심 있는 기관에서도 문의가 들어왔다. 해외에서는 현장에 직접 오기 어려운 구매자들이 대리인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오래된 와인뿐 아니라 독특한 생산 설비까지 함께 수집하는 사람들에게는 12개의 용기가 일반적인 주류 경매품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성우는 결과를 낙관하지 않았다. 문의가 많다는 것과 실제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가치가 아무리 커도 입찰자가 적극적으로 경쟁하지 않으면 거래 금액은 낮아질 수 있었다. 성우에게 남아있던 금융 문제를 끝낼 수 있는지는 결국 그날 결정될 예정이었다. 경매는 12개의 용기를 각각 하나의 개별 물건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용기에는 번호가 붙었고 발견 위치와 보존 상태, 분석 결과, 관련 자료가 함께 제공됐다. 구매자는 단순히 와인의 양만 보고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기의 전체 이력을 확인한 뒤 가격을 결정했다. 첫 번째 물건의 입찰은 예상보다 신중하게 시작됐다. 초기에는 몇몇 참가자들이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듯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이준석도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발견된 1930년대 와인이 국제 수집 시장에서 어떤 수준까지 평가될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상태가 좋은 첫 번째 용기에 2명 이상의 구매자가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입찰가는 빠르게 초기 예상 범위를 넘어섰다. 다음 용기에서도 비슷한 경쟁이 이어졌다. 특히 시료 상태가 안정적이고 봉인이 잘 유지된 용기들은 국내 구매자와 해외 대리인 사이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 구매자들이 원하는 것은 서로 달랐다. 어떤 사람은 실제 와인의 희소성을 중요하게 봤다. 어떤 사람은 원래 콘크리트 발효 용기를 더 가치 있게 평가했다. 또 다른 구매자들은 김만석의 기록과 2022년 발견 과정이 모두 연결된 완전한 역사 자료라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 그 차이가 오히려 경쟁을 넓혔다. 상태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용기들도 유찰되지 않았다. 와인을 실제로 마실 가치가 낮더라도
원래 내용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생산 설비라는 점 때문에 수집가들의 관심은 유지됐다. 성호가 처음 정체조차 알지 못했던 물건들이 하나씩 새로운 소유자를 찾아갔다. 중반을 넘기면서 총 낙찰 금액은 이미 성호가 은행에 갚아야 할 금액을 크게 넘어섰다. 지원은 그때부터 단순히 낙찰가만 계산하지 않았다. 경매 수수료와 거래 비용, 이후 필요한 세무 절차까지 고려해 실제 가족에게 남는 금액을 따로 정리했다. 그래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농장에 남아있던 채무를 모두 해결하고도 충분한 자금이 남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마지막 몇 개의 용기에서는 경쟁이 더 강해졌다. 이미 앞선 낙찰가를 확인한 구매자들이 이 발견 전체의 희소성을 더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용기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거래됐다. 마지막 용기의 낙찰이 확정됐을 때 12개의 전체 거래 규모는 원화 환산 기준으로 미화 2천만 달러를 넘는 수준에 도달했다. 성호가 몇 주 전까지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했던 미래레저개발의 매입 조건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그러나 성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자체가 아니었다. 대금이 실제로 들어와야 했다. 경매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해외 구매자의 결제와 국내 대리인의 확인, 계약서 검토와 자금 정산 과정이 남아 있었다. 지원은 경매회사와 함께 입금 일정을 관리했다. 국내 구매자의 대금이 먼저 확인됐고 이후 해외 구매자들의 자금도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거래가 확정될 때마다 필요한 비용이 따로 계산됐다. 마침내 은행 대출을 전액 정리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확보됐다. 지원은 바로 상환 절차를 진행했다. 남아있던 원금과 이자, 정산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이 모두 처리됐다. 은행은 전액 상환이 확인된 뒤 담보권 실행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농지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사라졌다. 성호가 2022년 여름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은 그렇게 끝났다. 미래레저개발도 더 이상 같은 조건으로 농장 매입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들의 제안은 성호가 현금이 부족하고 선택지가 좁다는 전제에서 성립한 것이었다. 이제 성호는 급하게 토지를 팔 필요가 없었다. 회사는 결국 기존 매입 제안을 철회했다. 지원에게는 이 순간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몇 주 전까지 가족은 농장을 어떻게 지킬지 계산하고 있었다. 이제는 농장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삶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게 됐다. 성우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농사에 매달릴 이유가 없었다. 영동을 떠나도 됐다. 농지를 임대하고 직접 농사를 그만둘 수도 있었다. 남은 돈으로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다. 지원은 아버지가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무렵 성호가 북쪽 땅을 처음 정리하기 전에 신청했던 토양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원래 이 검사의 목적은 분명했다. 경작 가능성을 증명해 농장의 평가를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것이었다. 그 필요는 이미 사라졌다. 은행 빚은 해결됐고 토지 감정가를 다시 높일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자체는 예상과 달랐다. 북쪽 구역은 포도 재배에 상당히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토양은 배수가 좋았고 석회질 성분도 적절했다. 오랫동안 단점으로만 여겨졌던 돌이 많은 구조 역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데 반드시 불리한 조건은 아니었다. 오히려 뿌리가 과도한 수분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재배 방식에 따라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성우는 그 결과를 단순한 우연으로만 넘기지 않았다. 그는 김만석이 왜 이곳에서 포도를 다뤘는지 처음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만석이 과학적인 토양 분석을 했을 리는 없었다. 그러나 오랜 농사 경험을 통해 땅의 성질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었다. 성호에게 그 사실은 새로운 선택을 만들었다. 이제 북쪽 땅은 농장을 구하기 위해 억지로 활용해야 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실제로 새로운 포도밭을 만들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성우는 처음으로 어떤 압박도 없는 상태에서 그 땅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2022년이 끝나갈 무렵 김성호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었다. 더 이상 빚 때문에 농장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농장을 팔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었고 미래레저 개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가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땅을 스스로 넘겨야 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채무가 정리됐고 농장을 계속 운영할지 떠날지는 오직 성호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김지원은 아버지가 농사를 그만두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성호는 수십 년 동안 포도 농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의 불안정, 농기계 수리비, 농자재 가격 상승과 대출 부담을 견뎌왔다. 아내의 치료를 위해 늘어난 채무까지 감당한 뒤에는 농장이 삶의 기반이면서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되어 있었다. 이제는 상황이 달랐다. 경매대금에서 필요한 비용을 정리하고도 가족에게는 충분한 자금이 남았다. 성호가 원한다면 영동을 떠나 생활할 수도 있었고 농지를 임대해 직접 농사에서 손을 뗄 수도 있었다. 평생 농업에 매달려온 사람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성호는 농장을 팔지 않기로 했다. 그 결정은 예전의 고집과는 성격이 달랐다. 이전에는 땅을 지켜야만 했다. 대출 때문에 농장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 컸다. 이제는 농장을 떠나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성호는 영동에 남기로 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었다. 우선 농장 운영부터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수확이 좋지 않은 해마다 다음 해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일이 반복됐다. 성호는 경매대금 일부를 농장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생활비와 농업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던 오래된 장비들도 순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을 세웠다. 돈이 생겼다고 농장을 무조건 넓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작은 위험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다. 가장 큰 변화는 북쪽 땅에서 시작됐다. 토양 검사 결과를 확인한 성호는 그곳을 새로운 포도밭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처음 북쪽 구역을 손대기 시작했을 때의 목적은 전혀 달랐다. 농장의 감정가를 조금이라도 높여 은행과 다시 협상할 근거를 만들려 했을 뿐이었다. 당시에는 그 땅이 실제로 좋은 농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오랫동안 가족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랐다. 배수가 좋고 석회질 성분이 적절한 토양은 포도를 재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다. 돌이 많다는 이유로 불리하다고만 생각했던 특징 역시 재배 방식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었다. 성호는 김만석이 왜 오래전 이곳에서 포도를 다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만석이 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할 생각은 없었다. 1930년대의 포도 품종과 재배 조건을 완전히 복원할 방법은 없었다. 당시 사용했던 재료와 발효 방식도 모든 과정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간은 다시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성호는 과거를 복제하는 대신 그 정신을 이어가기로 했다. 새 포도밭에는 현재 영동의 환경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규모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무리하게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토양 상태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재배 면적을 정할 계획이었다. 언젠가 이곳에서 수확한 포도로 작은 규모의 와인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높은 평가를 받을지 여부는 성호에게 더 이상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김만석의 경우에는 결과를 볼 기회가 없었다. 성호는 적어도 자신이 시작하는 일의 과정과 결과를 가족이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랐다. 지원 역시 아버지의 결정을 예전과 다르게 받아들였다. 채무 문제가 심각했을 때 지원에게 농장은 해결해야 할 재산 문제에 가까웠다. 유지하려면 비용이 들고 팔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자산이었다. 그 관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벌어진 일을 지나면서 농장이 단순한 땅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성스러운 유산이라는 뜻도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을 가진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다. 지원은 가족 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계속했다. 김만석과 관련된 오래된 장부는 더 이상 창고에 그대로 두지 않았다. 연도별로 분류했고 발효용기가 발견된 과정과 박혜진의 조사 자료도 함께 보관했다. 경매에 사용됐던 출처 자료 역시 가족 기록에 포함됐다. 지원이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했다. 12개의 용기는 이미 새로운 소유자들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왜 존재했고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다시 발견됐는지에 대한 기록까지 사라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성호도 그 생각에 동의했다. 그는 12개의 용기를 가족이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수집가와 기관이 관심을 가지면서 김만석이 했던 일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오랫동안 이름만 남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구체적인 기록을 가진 인물이 됐다. 성호는 그 변화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가족에게는 물건보다 중요한 것이 남아있었다. 새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 땅과 그 위에서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다. 성호는 북쪽 포도밭을 관광상품으로 크게 개발하거나 김만석의 이야기를 이용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지금 가진 돈으로 더 큰 농장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미 한 번의 경험으로 충분했다. 규모가 커진다고 반드시 삶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농업이 오래 이어지려면 돈보다 감당 가능한 구조가 필요했다. 지원에게도 그 선택은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농사를 계속하는 이유가 더 이상 생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호는 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이 됐다. 그 차이는 가족 모두에게 중요했다. 2022년이 끝나기 전 북쪽 구역의 새 포도밭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아직 포도가 수확된 것도 아니었고 새로운 와인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다. 성호는 결과를 서둘러 만들 생각이 없었다. 이번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몇 달 전에 그는 시간에 쫓기고 있었다. 이제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변화가 어쩌면 돈보다 더 큰 것이었다. 성호는 김만석이 어떤 마음으로 포도를 재배했는지 끝까지 알 수는 없었다. 남은 기록에는 그의 생각이 적혀 있지 않았다. 다만 몇 년 동안 같은 일을 이어갔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만석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믿는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의 생애 안에서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성호는 그 점을 오래 기억하기로 했다. 사람이 시작한 모든 일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노력은 바로 결과를 만들고 어떤 노력은 실패처럼 끝난다. 때로는 아무 의미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한 세대가 성실하게 남긴 선택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음 세대의 삶과 연결될 수 있다. 성호에게 2022년은 오래된 와인을 발견해 큰돈을 얻은 해로만 남지 않았다. 자신이 물려받은 것이 단순한 농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해한 해가 됐다. 김만석이 남긴 것은 12개의 콘크리트 용기보다 더 오래가는 것이었다. 한 번 시작한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던 태도였다. 그리고 성우는 그 태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대신 자신의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그 해가 끝날 때 농장은 더 이상 빚을 막기 위해 붙잡아야 하는 장소가 아니었다. 새로운 선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성우는 그제야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했다. 사람이 오늘 심은 모든 것을 자신이 거둘 필요는 없다. 어떤 씨앗은 다음 사람의 계절을 위해 남겨진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면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오늘도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남긴 노력과 선택이 반드시 그 사람의 생애 안에서만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심은 씨앗이 바로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해 남긴 노력과 믿음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능성을 찾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선택과 성실함이 언젠가 자신이나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이어가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사람의 삶과 희망, 가족과 선택의 의미를 담은 이야기를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느끼신 생각이나 마음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